출발합니다. 오늘이 7월 15일, 지금은 저녁 6시 퇴근길이고요. 오늘이 초복이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점심시간에 너무나 맛있는 닭볶음탕을 먹었습니다. 요즘에는 그 닭볶음탕이 8만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대짜 기준이긴 한데 대짜 2개를 6명에서 먹었으니까 8만원 제법 이제 물가가 많이 올랐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심지어 더 충격적인 건 뭔지 아세요? 공깃밥이 2,000원이었다는 거예요. 공깃밥이 2,000원인 시대가 도래하고야 말았습니다. 공깃밥 1,000원은 국룰 아닌가요? 그거는 거의 법이잖아요. 수십 년 동안 깨지지 않았던 공깃밥 단돈 1,000원. 이제는 물가 상승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그 규칙조차 깨지고 있나 봅니다. 그래서 가격이 2,000원이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한편으로는 좀 씁쓸했답니다. 제가 이번 주에 시험이 끝나면 당장 다음 주에 면접이란 말이죠. 근데 또 일요일에는 여러 가지 행사가 있어서 면접 준비할 시간이 없고, 그리고 월, 화, 수는 출근을 해야 하므로 퇴근하고 면접 준비를 해야 되는데 굉장히 촉박할 수밖에 없어서 이제 출퇴근길에 좀 면접 관련해서 나의 얘기를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막 구체적으로 제가 어디에 입사를 할 건지 뭐 이런 거는 별로 아무래도 혹시나 만에 하나 누군가 제가 아는 사람이 보면은 좀 민망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지 않을 거고요. 그리고 면접관 앞인 것처럼 모의 면접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말을 하면서 이런 거 면접 때 쓰면 좋겠다라는 아이디어를 좀 얻어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번에 NCS 공부를 하면서 브레인스토밍이 나오더라고요. 브레인스토밍은 정말 사람들이 6명에서 8명 정도가 둘러 앉아가지고 그냥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주제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고, 또 다른 사람이 얘기를 하면은 그거에 편승해서 또 추가적으로 얘기를 할 수도 있고, 다만 그것에 대해서 비판이나 평가는 엄금입니다. 그런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은 좋은 괜찮은 아이디어가 나오는 것처럼 저 역시도 이렇게 마이크 켜고 떠들다 보면은 괜찮은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전방의 연속으로 그렇기에는 주제가 있어야겠죠. 그동안 주제 없이 그냥 막 떠들어댔더니 제가 재미나이에 영상을 올렸더니 오늘의 주제들 해서 이렇게 쭉 나오는데 막 6개, 7개씩 나오더라고요. 이게 의식의 흐름대로 가다 보니까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주제가 막 계속 이렇게 저렇게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퇴근하기 5분 전에 주제를 하나 정해왔습니다. 면접 때 물어볼 수 있는 질문. 당신의 장단점은? 그래서 자신의 장점에 대해서 오늘 퇴근길에 한번 이래저래 떠들어 보려고 합니다. 제 장점이 뭐가 있을까요? 이게 제 장점, 제 단점, 이거를 생각을 많이들 안 해보지 않나요? 저만 그런가요? 알긴 알지만 그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 적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언어화해 본 적이 없는 거죠. 그리고 제 단점에 대해서는 제가 스스로를 막 평가하거나 그러진 않잖아요. 세상 살기도 버거운 세상인데 내 장점과 단점을 이렇게 앉아서 고민해 본 시간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간을, 이런 기회를 통해서도 저를 알아가는 것도 좋은 기회인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제 장점은 저는 좀 추진력이 좋은 편이에요. 일단 해보자, 이게 잘 되는 편입니다. 이 유튜브도 보십시오. 나 말을 좀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나 조리 있게 말해보고 싶어. 말을 또박또박 하고 싶어. 그러려면은 어떤 방법이 좋을까? 녹음을 할까? 근데 그거에 대해서 내가 보고 또 피드백을 해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으니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해서 그 AI와 접목을 했잖아요. 그래서 뭔가 일단 하자와 그렇게 시작했을 때 그 수단을 그래도 잘 찾아낸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좀 결합을 잘 해서 아이디어를 잘 내는 편인 것 같습니다. 이게 제가 평소에 뭐 그냥 알거나 생각하거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이제서야 제가 아이디어를 짜내려고 하니까 말이 술술 나오지가 않습니다. 뭐 이거는 그냥 저 혼자 보는 거고 재미나이가 평가를 해줄 거고 당신이 추려줄 거지? 재미나이? 그래서 어떤 것을 시작할 때 좀 추진력이 좋은 편이다. 무언가 하는데 거리낌이 없다. 그래서 이번 시험도 시험은 패스. 근데 또 단점이 그거예요. 좀 불확실성에 잘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그 위험 회피 성향이라고 해야 할까요? 식당을 갈 때는 꼭 검증된 식당을 골라서 가야 하고, 물건을 살 때도 사람들의 후기 같은 거를 꼼꼼히 따져보면서 물건을 구입을 하는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식당을 가든지 물건을 구입하든지 아니면 어떤 제가 AI도 요즘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것들도 제가 어떤 것 하나를 선택할 때 사람들의 후기, 기사 이런 것들을 잘 꼼꼼히 찾아본 다음에 선택을 하는 편이라서 시간이 많이 소요되곤 합니다. 물론 그로 인해서 좀 안정된 선택을 할 수가 있고 삶에 있어서 리스크도 줄일 수 있고 물건을 살 때는 오히려 비용을 아끼는 경우가 있기도 하지만은 오히려 그로 인해서 제 선택의 폭이 좁아지거나 제 삶에서 좀 겪을 수 있었던 경험들을 못 겪게 되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하죠. 이거를 장점으로 어떻게 승화를 시키면 좋을까요? 왜냐면 면접에서는 단점을 말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극복을 하겠다 이런 것이 있잖아요. 크게 떠오르는 게 없어서 또 다른 단점이 하나가 생각이 났어요. 저는 좀 완벽주의적 성향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있는데 언젠가부터 제가 어떤 책을 읽고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 라는 문장을 좀 가슴속에 새겼어요. 어떤 것을 정말 완벽하게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오히려 그것을 금세 질리게 하고 그것을 이어나가지 못하게 하더라고요. 이를테면 제가 우리 어릴 때 일기를 많이 쓰잖아요. 다이어리 같은 거 매년 새해 첫날에 다이어리 이거 올해 열심히 써야지 해놓고 처음에 3일, 4일, 일주일은 정말 열심히 쓰다가 그 다음부터는 이제 그냥 새 페이지로 남아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저도 그런 사람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그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라는 말을 듣고 나서는 일기 그냥 오늘 쓰고 내일도 쓰고 기분 좋으면 모레도 쓰다가 그 다음에 안 쓰다가도 또 한 3, 4일 있다가 써도 일주일 후에 써도 지금은 한 1년째 일기를 안 쓰고 있거든요. 근데 그러다가 또 일기 생각나면 나 이거 오늘 너무 좋은 일이 있었는데 이거 내가 기록으로 남겨야겠어. 그런 날은 또 일기장 꺼내서 또 쓰고 이러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일기가 뭔가 저한테 의무가 아니라 정말 저의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 된다고 해야 될까요? 수단이 아니라 목적이 되는 거야. 헷갈리네요. 일기가 더 이상 저한테 어떤 의무나 짐 같은 게 아니라 정말 제 삶에 도움이 되는 도구가 되었던 것 같아요. 도구가 이제 되었죠.
예전에는 이제 좀 완벽하려고 뭐든지 완벽하려고 항상 꼼꼼하게 보고 그러다 보니까 시간도 오래 걸리고 오히려 하다 보니까 지쳐 떨어져서 포기한 일들도 있는데 그런 뭔가를 시작할 때 아, 나 여기 목숨 안 걸어, 그냥 완벽하지 않아도 돼, 일단 해보지, 이런 마음으로 뭐든 이제 시작하려고 합니다. 또 저의 장점은 기록을 잘 하는 편이에요. 이제 아무래도 현대 사회에서는 정보가 너무 많잖아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도 너무 많고, 하지만 인간의 뇌는 한계가 있죠. 그래서 저는 기록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지금 이 순간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뭔가 다른 사람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아쉬운 소리를 하지 않기 위해서. 기록의 종류에도 정말 다양하게 있잖아요. 일기도 있고, 또 아니면 스케줄러도 있고, 그리고 아니면 정보 같은 거를 내가 발췌해가지고 정리해 놓는 그런 기록도 있고요. 저한테는 기록이 일기는 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뭐 매일매일 쓰는 것은 아니고 그냥 생각날 때마다 이렇게 꺼내 쓰곤 하는데, 지금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안 쓴 지 한 4, 5개월 됐거든요. 올해는 한 번도 안 쓴 것 같아요. 그러면 4, 5개월이 아니네요. 일기는 정말 그냥 지금 이 순간순간에 대한 저의 감정이나 지금 저의 태도, 행동, 제가 만나는 사람들, 그리고 제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나중에 유일한 독자인 미래의 내가 그걸 보면서 추억할 수 있게끔 남겨두는 거고요. 일기는 사진 말고, 사진은 정말 외적인 모습만 보여주지만 일기는 그 당시에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살았는지를 보여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일기를 쓰고, 또 스케줄 관리도 잘 하는 편입니다. 이제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은 뭐 직장인들과의 만남, 그 다음에 가족과의 만남, 막 가족과의 약속, 친구들과의 약속, 뭐 그 외에 뭐 저의 자기 개발 등 다양한 할 일들이 있잖아요. 업무 외에도, 업무적으로도 업무 외적으로도. 그런 것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스케줄 관리가 무조건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좀 기록을 할 때 평소에 그냥 뭐뭐 해야 될 거는 아이폰에 빠른 메모 있거든요. 거기에다가 이제 해야 될 거를 한 줄씩 이렇게 씁니다. 쓰고 이게 당장 해야 될 거 아니면 좀 나중에 해야 될 거 이런 것들을 나눠서 써놓고, 그것에 대해서 기간이 정해지면은 나 만약에 엔진오일 8만 킬로대 갈아야 돼, 이거를 메모에 8만 킬로대 뭐 이번에 엔진오일 바꿔 왔더니 다음에는 8만 3천 킬로대 오라 했어. 그러면 나 8만 3천 킬로대 갈아야 돼 라고 써놓고, 이제 나중에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엔진 이제 키로수가 거의 8만 킬로가 넘어가. 그러면은 이제 예약을 해야겠죠. 블루엔지에 전화해서 저 이거 엔진오일 예약하겠습니다 하고 예약을 하면 날짜가 나오면 그러면 그거를 스케줄에 넣습니다. 그런 식으로 일정을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아이디어라든지 좋은 생각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떠오르면은 구글 킵스라는 또 포스트잇처럼 생긴 그런 메모장이 있는데, 그런 데다가 이제 생각나는 대로 넣고, 그것들이 이제 정말 나한테 나중에 필요한 정보가 필요한 자료다 싶으면은 노션으로 옮깁니다. 그리고 이렇게 일단 구글 킵스에 생각나는 대로 적었는데 이게 별로 현실성이 없거나 지금 생각하니까 별로네 싶은 거는 그냥 가차없이 삭제를 해버리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저는 크게 일기, 미리 알림, 구글 킵스, 노션, 또 구글 캘린더 이거를 위주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 일기는 물론 손글씨죠. 그렇게 해서 좀
그거에 더 저는 단어 하나를 더 붙였어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은데 지속만 하자. 끊기지만 말자. 끊길 것 같지만 어찌됐든 다시 이어가보자. 이런 마인드로 하고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일기, 또 다른 하나가 운동입니다. 운동 역시도 저희가 헬스도 하고 필라테스도 해보고 요가도 하고 했거든요. 그런데 다 그냥 했던 기간이 길었습니다. 헬스도 거의 2년 넘게 했고요. 필라테스도 1년 가까이 했고 요가는 올해 들어서 처음 시작을 했어요. 이게 운동이 정말 이제는 필수인 시대잖아요. 우리는 건강하게 삶을 살아야 하니까. 그래서 운동도 너무 힘들지만 그래 오늘 쉬었다 갈 수 있지만 아예 멈추지는 말자. 이런 마인드로 하루하루 열심히 운동을 가고 있습니다. 또 저의 장점이라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생각이 안 나는데요, 제 장점. 그래도 사람들과 둥글둥글 지낸다라는 점도 있고요. 운전을 잘한다?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방지턱이 전에 있습니다. 완벽하려고 하다 보니까 요리를 제가 집에서 해먹을 때가 있잖아요. 요리를 하다가도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어떤 음식을 했어. 어떤 음식을 해서 맛있어서 다음에 또 하고 하는데 혹시나 이게 과속 내가 뭔가를 방지턱이 빠뜨렸을까봐 계속 레시피를 지금 두 번째, 세 번째 하는데 레시피를 또 보고 틀릴까봐 그러는 성향이 있어요.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면접 때 별로 안 좋을 것 같아서 삭제하겠습니다.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어떤 일을 하든지 아니면 개인적으로 무엇을 정리하든지 할 때 좀 효율적으로 하고 효과적으로 하려고 해요. 같은 일을 두 번 하는 거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단 말이죠. 그리고 효율과 효과를 굉장히 따지는데 그렇다 보니까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 것을 좀 잘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효과를 본 아이디어를 또 하나 내보자면은 제가 올해 목표가 책을 좀 많이 읽고 싶었어요. 제가 우체국에 온 이유도 사실 여유로운 시간 그리고 체력적으로나 시간적으로나 여유가 생기니까 그 시간에 책을 많이 읽어보자라는 생각에 우체국을 입사한 것도 있거든요. 근데 현실적으로 일반 사기업 다닐 때보다 있습니다. 더 지치더라고요. 아무튼 500m, 30km 과속 단속 구간. 그렇게 책을 많이 읽겠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정말 책을 그냥 이렇게 열심히 그냥 재밌게 잘 읽었는데 한 달, 두 달 지나니까 내가 이 책을 읽었던가? 저 책을 읽었던가? 이 책 내용이 뭐였지? 그래서 뭔가 이렇게 책을 읽으면서 약 200m 단단해지는 느낌 30km 그리고 단속 뭔가 구간입니다. 뿌듯함, 성취감 이런 게 들어야 되는데 어린이 보호구역에 진입했습니다. 그게 서행하세요. 뭉쳐지지가 않는 느낌인 거예요. 모래가 이렇게 뭉쳐져야 되는데 그냥 다 이렇게 흐트러지는 느낌? 그래서 이 성취감을 좀 어떻게 느끼면 좋을까? 뭐 시험을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어떻게 느끼면 좋을까?
독서 노트를 쓸까? 근데 독서 노트는 이게 처음에는 정말 이게 저한테 도움이 됐는데 나중에는 제가 기록을 위한 독서를 하고 있더라고요. 오히려 그 기록은 뭐 찾아보지도 않는데 쓰는데 너무 혈안이 되어 있더라고요. 나중에는 그 하다 보니까 뭐 취지도 바뀌고 오히려 역전되는 현상이 발생을 해가지고 오히려 역효과가 시간은 더 많이 허비되고 그러면은 또 독서에 대해서 흥미는 떨어지고 이렇게 돼서 독서 노트를 쓰는 거는 애초에 배제를 시켰고요. 그냥 책 그런 걸 하면 어떨까? 독서 적금을 들어야겠다 해서 책 한 권 읽을 때마다 10,000원씩 적금을 합니다. 그리고 그리고 저교에 책 제목을 쓰면서 이렇게 10,000원씩 차곡차곡 쌓이다 보니까 이걸로 100만 원 모으면은 뭐 해야지 이런 목표도 생기고 또 이렇게 10,000원씩 쌓일 때마다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 쌓이니까 또 성취감도 생기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어떤 일을 할 때 좀 최대한 효과를 보려고 좀 방법을 찾는데 능한 편인 것 같아요.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정리를 잘 한다고 자부를 합니다. 모든 업무는 다 노션, 엑셀 뭐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날 뭐 특이사항 같은 거 있으면은 다 기록을 해두고 감사 때 뭐 이런저런 지적사항들이 있으면은 그 특이사항 기록해둔 거 보면서 대응을 할 수도 있었고요. 또 제가 좀 부족한 부분이나 좀 집중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500m 앞 30km 그런 것을 과속 잘 구간입니다. 모아가지고 주제를 잘 짜서 체계화시켜서 기록을 많이 해두는 편입니다. 노션에는 그런 기능이 있잖아요. 필터를 해서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체국에서도 이를테면은 이게 금융 업무인데 여기서도 이게 금융 업무인데 여기서도 어떤 보험인데 보험도 무슨 막 생존 국부급 지급도 있고 상환하는 것도 있고 뭐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보험별로 그다음에 예금별로 대출별로 아니면은 또 뭐 외국인별로 법인별로 뭐 이런 식으로 잘 정리를 해 놔서 손님들이 왔을 때도 제가 처음 보는 업무가 있거나 정말 오래도록 못 본 업무라서 좀 헤맬 때도 그런 것들을 찾아보면서 실수를 최소화하는 편입니다. 그런 구조화를 잘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구조화된 그 노션 링크를 제 동기들한테 공유를 해서 만약에 질의가 들어오면은 제가 그 링크를 공유를 해줬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동기들이 여기에다가 이런 내용 나오는 이거 있었는데 예외적으로 이런 상황이 있더라 하면은 그런 것도 추가해가지고 또 업데이트하고 또 나중에 제가 하다가 또 규정이 바뀔 때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것도 기존의 규정이 뭐 18세 이상이었다면은 만약에 신용카드 발급이 18세 이상이었다면 이제 뭐 15세 이상으로 바뀌었다. 그럼 거기에 몇 월 며칠부터 다른 색깔로 규정이 바뀜 이런 식으로 다 내용을 쭉 써두니까 그 내용은 점점 방대해지지만 잘 근거를 잘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이런 거를 제가 면접 때 잘 풀이를 해서 면접관들을 설득을 시키고 하면 좋을 것 같은데 말이죠. 그렇게 그런 부분이 이제 제 장점이고요. 또 장점이 있다면 일단 뭔가 새로운 게 나오면은 일단 많이 해보려고 합니다. 특히 이런 거 있죠. 생산성 도구들을 제가 쓰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엑셀 활용도도 좋았고
그래서 전 회사에서는 저희 팀장님이 이렇게 저랑 원가 파일 만드는데 같이 이렇게 머리 맞대고 파일을 만들었거든요. 근데 좀 더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은 같이 내보자 하면서 이렇게 원가 파일을 만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엑셀도 정말 그 컴퓨터 활용 능력 1급을 제가 1급을 가지고 있어요. 1급을 따는 데서 그치지 않고 계속해서 배우려고 했었고, 그거 말고도 뭐 챗GPT도 처음 등장했을 때 거의 좀 초창기에 사용을 해봤거든요. 그 뒤로도 뭐 제미나이, 클라우드, 뭐 마스카라 다양한 AI들이 나왔는데 그런 것을 다 이렇게 직접 비교해보고 사용해보면서 나한테 좀 내 삶에 도움이 되는 게 뭐가 있을까 좀 이용을 해보기도 했습니다. 저는 도태되는 걸 좋아하지 않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런데 요즘에는 좀 너무 많은 AI들이 많이 나오니까 이렇게 제가 이렇게 하다가 고르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또 실컷 열심히 고르고 있는데 또 나오고 뭐가 또 이제 얘까지 포함해서 또 고르고 있는데 또 나오고 이러니까 그냥 나는 제미나이를 써야겠다. 얘는 지금 구글 기반이다 보니까 이 활용도가 무궁무진하다. 유튜브부터 해가지고 구글 지메일 뭐 있어요. 구글 별거 많이 있잖아요. 왜 갑자기 하나도 생각이 나지 않을까요? 노트북 LM 이런 것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에 있어서 서스럼 없이 도전해보는 게 저의 장점인 것 같고, 이것도 아마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60km 어떤 일을 시작할 때 좀 추진력이 좋다. 일단 해보는 것이 강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리고 같은 제미나이를 사용하더라도 좀 그 제미나이 안에 있는 다양한 기능들을 최대한 많이 활용해보고자 합니다. 자동화 기능도 연습해봤고, 영상도 만들어보고, 노트북 LM 기능도 사용해보고 많이 이용을 해봤습니다. 이 정도면은 제가 면접 때 답할 수 있는 장단점을 충분히 구현해낼 수 있겠죠? 이거를 이제 잘 체계화 해가지고 말을 하는 게 관건인 것 같습니다. 또 어떠한 면접 질문이 있을지 궁금하네요. 아마 민원 처리했던 경험에 대해서도 물어볼 것 같아요. 민원 처리했던 경험 혹은 민원인이 나타났을 때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에 대한 이야기도 물어볼 것 같은데요. 우선 그런 질문이 들어온다면 제가 실제 민원인이 제 앞에 있다고 상상을 하고 그림을 그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민원인이 제 앞에 있을 경우에 저는 우선 고객의 기분을 좀 상하지 않게 누그러뜨리려고 노력을 해야겠죠. 그렇기 위해서는 일단
진정성 있는 사과가 필요하겠습니다. 아니죠. 일단 민원인이 왔을 때 경청의 자세가 제일 중요하겠죠. 민원인이 오면은 우선 그분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 어떤 문제로 지금 민원을 제기하였는지에 대해서 여쭙고 그분의 이야기를 경청하면서 집중하며 듣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고객의 불편함이 왜 발생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고 제가 그 즉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면은 즉시 해결을 해드리겠지만 보통 민원은 곤란한 경우가 많잖아요. 그럴 때는 좀 더 자세한 근거를 들어서 지금 당장 해결해드리지 못하는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우체국에 있을 때는 가장 많이 들어오는 민원이 아무래도 우편이 잘못 배송된 경우겠죠. 뭐 가장 많지도 않았고 딱 한 번 있었습니다. 그동안은 주소를 저는 좀 잘 쳤거든요. 그런데 어떤 문제였냐면 이제 손님이 정말 너무 많았을 때였는데 효자동 80km 몇가 어디 과속 이렇게 해서 단속 보낸다고 주소를 이렇게 써서 주셨는데 너무 바쁘다 보니까 제가 효자동 이렇게 치고 엔터 치고 그냥 쓰고 전화번호 쓰고 접수를 해버린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게 효자동이 전주에 있는 효자동으로 보내야 되는데 서울에 있는 효자동으로 간 거죠. 그런데 심지어 이게 또 신선식품이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고객님께서 그 블루베리 또 양도 많은데 신선식품 양도 많은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이거 택배가 안 왔다고 한다. 잘못 간 것 같다. 이거 종적조회 해보니까 지금 전주로 가야 할 게 서울로 가 있다. 그런 얘기를 하셨을 때 일단은 고객님 죄송합니다. 제가 실수를 했나 봅니다. 그리고 그 상황에 대해서 복귀를 좀 잘 해야 되거든요. 그 당시에 그때 상황이 어땠는지 일단 먼저 파악하고 제가 그때 제가 접수 시간과 날짜를 보니까 정말 손님이 많았을 때였는데 그렇다 보니까 제가 이러이러해서 좀 실수를 했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이게 보상 절차가 있습니다. 고객님께서 저희가 등기는 얼마까지 보상이 되기 때문에 조금 번거로우시겠지만은 이거 보상 신청을 저와 함께 진행을 해주시면은 저희가 며칠 내에 이렇게 보상이 될 것입니다. 정말 그 받으시는 고객님께서도 화가 많이 나셨을 텐데 선생님 한 번만 양해 부탁드립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실수 없도록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극복을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그냥 예시를 들어서 설명하는 건데 이거를 뭔가 개념화해서 설명을 해야 할까요? 여기서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 민원이 발생했던 이유에 대해서 제가 파악을 하고 나서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한 부분이라면 정말 2번이고 3번이고 사과를 한 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을 해드릴지 그분께 어떤 식으로 보상이든 어떤 식으로든 가게 될지 좀 설명을 해드리고 그런 보상을 받으실 수 있는 절차에 대해서 이렇게 던져주는 게 아니라 같이 해결할 수 있도록 도움이 돼야겠죠. 그리고 나서도 이제 다 해결이 되고 나서도 이제 피드백을 전방의 연속으로 과속 제가 방지턱이 어떻게 해야 될지에 있습니다. 대한 피드백을 이제 고객님께 밝히고 나서 저 역시도 따로 앞으로도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별도로 정리를 해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이야기를 하면서 오니까 또 어느덧 동네에 도착했고요. 저는 집에 가지 못하고 도서관으로 향합니다. 이제 정말 며칠 안 남았거든요. 전방에 연속으로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아이고야, 선생님. 아유, 왜 이렇게 도로 한가운데 나와 있으십니까? 자, 그래서 어차피 이제 오늘은 여기까지 얘기하는 과속 걸로 방지턱이 하겠습니다. 있습니다.